표창원이 알려드리는 세계의 연쇄살인 이제 시작합니다. 세상을 파멸로 빠뜨리려고 했던 희대의 연쇄살인 집단입니다. 대개의 연쇄살인범들은 은밀하게 남몰래 혼자 범행을 저지르죠. 그런데 이들은 그런 일반적인 연쇄살인범들과 달리 집단으로 함께 연쇄살인을 저지른 무리입니다. 부유층 출신, 중산층 출신, 여러 가정 출신의 젊은 여성들이 평생의 절반을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리면서 보냈던 상습 범죄자를 재림 예수로 추정하면서 끔찍한 연쇄살인을 자행했는데요. 이들의 범행 이면에는 1960에서 70년대 미국의 히피 문화, 그리고 흑백 인종 갈등, 세대 갈등, 반전을 둘러싼 다양한 그 시위와 운동들, 문화 격변, 그래서 이 사회적 아노미 현상이 도사리고 있었다라고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이들은 찰스 맨슨을 추종하던 남성과 여성들, 잔혹한 연쇄 살인을 저지른 맨슨 패밀리입니다. 참 이해하지 못할 현상이기 때문이죠.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청소년 혹은 청년 여성들 또는 가출 청소년들, 이들이 혼자라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집단 연쇄살인범이 돼서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피해자들을 참혹하게 살해했던 그 현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대비책이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이들의 그런 범행 이면에는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가스라이팅, 그리고 세뇌, 혹은 약물 중독의 효과, 집단 심리가 작동하는 그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꼭 필요하다라는 사회적인 요구 때문입니다. 우선 맨슨 패밀리의 특성을 알려면 찰스 맨슨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이 찰스 맨슨이라는 자는 교도소에서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운 인간이에요. 기타 치는 법, 노래하는 거, 또 성매매를 알선하는 그 포주의 기법과 방법들, 이런 것들을 교도소에서 배우고 출소한 상습 전과자, 범죄자인데요. 여성 무려 100여 명 정도가 이 찰스 맨슨을 추종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영국 로스앤젤레스 근교에 있는 낡은 목장, 과거 영화, 서부 영화에 주로 세트로 활용하다가 버려져 있었던 스판 렌치라는 목장에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들뿐만이 아니고요. 이 찰스 맨슨이 만든 노래 또는 그가 제공한 여성들의 어떤 성적인 접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룹 비치 보이스, 서핑 USA라든지 이런 노래들 아시잖아요. 비치 보이스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의 멤버죠. 데니스 윌슨이 이 찰스 맨슨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할리우드 음반 제작자 혹은 영화 제작자들을 막 소개해 주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그 유명인들에게 접근해서 마약을 판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성들, 이 맨슨을 따르는 젊은 여성들이 성향을 제공한다든지 이러면서 포섭을 하게 되죠. 그렇게 확보된 그 인맥을 통해서 범행 대상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 집 주소라든지 가족 구성원, 또 습성, 습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 부유층을 대상으로 해서 마약을 판매하거나 그 집에 침입해서 절도를 하거나 혹은 강도를 벌이기도 하고요. 또 필요할 때는 살인 강도까지 계속 저질러 나갑니다. 그 중에 일부 혹시 뭐 집안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우울한 그런 어떤 성격적 문제가 있다라든지 고민 걱정이 있는 사람들은 포섭을 합니다. 포섭을 해서 맨슨 패밀리에 합류하도록 권유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사이비 종교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맨슨 패밀리에 합류하게 되는 대상자들에게는 전 재산을 기부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에 거절하면 살해해버리는 이런 수법을 계속 썼고요. 맨슨이 지령을 내리면 그의 지령을 받은 여성들, 그리고 그 여성들을 주로 인솔했던 텍스 왓슨이라는 그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함께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있는 주로 부유층의 저택이죠.
모든 사람을 다 살해하는 이런 수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범행 현장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범행 현장에다가 피해자의 피를 이용해서 영어로 PIG, pig, 우리말로 돼지라고 번역되죠. 혹은 political piggy, 뭐 정치적인 돼지, 뭐 이런 식의 글씨를 적고요. 당시에 흑인 민권 운동에 앞장서던 블랙팬더, 영화로도 나왔죠. 블랙팬서라는 이 인물과 이 조직 블랙팬서는 좀 달라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흑인 민권 운동을 하던 블랙팬서의 상징 같은 것들을 일부러 구태여 거짓으로죠. 현장에 남기는 그런 수법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당시 맨슨 패밀리가 연쇄살인 또 연쇄강도 절도 온갖 범행을 저지르던 시기에 미국은 대단히 혼란스러웠고요. 학생 운동에서 심지어 뭐 폭탄 테러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흑인들의 그런 인종차별 반대 시위 그리고 베트남전에 대한 반전 시위가 막 벌어지기도 했죠. 특히 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살해되던 시점도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맨슨 패밀리가 저지르던 연쇄살인 사건은 경찰에서 꼬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맨슨 패밀리가 저지르던 연쇄살인 중에 가장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 일부도 알고 계실 텐데요. 샤론 테이트라는 세계적인 여배우, 그의 남편은 역시 로만 폴란스키라는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죠. 지금도 그 활동을 하고 있죠. 이 샤론 테이트는 당시에 임신 8개월 만삭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샤론 테이트의 집에 맨슨 패밀리가 침입해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5명을 모두 살해하는 엄청난 집단 살인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1969년 8월 8일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이 사건 때문에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가 충격에 빠지게 되죠.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엄청난 살인 사건을 저질렀는가? 더더군다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던 유명 그 여배우가 포함된 피해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LA 경찰은 그동안 발생하던 다른 사건들과의 연쇄 가능성을 짚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반대하는 형사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것은 연쇄살인이 아니다. 서로 각각이 개별적인 사건이다 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기도 했죠. 지금이라면 프로파일링 기법을 통해서 연관성 분석, 링키지 어널리시스를 했을 텐데 당시에는 그런 프로파일링 기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일부 형사가 각각의 멀리 떨어져 있는 범행 현장에서 발생한 그 사건들의 특성들을 비교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그 여러 사건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우선 범행 방법이 무척 잔인하다라는 공통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들에게 사용된 흉기, 칼이라는 그 흉기가 특히 그 상처에 난 깊이, 넓이, 방식 이런 상흔 wound pattern analysis라고 하거든요. 이 상처의 상흔 분석을 해본 결과가 상당히 일치에 가까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아울러 범행 현장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의 피를 이용해서 pig, PIG 또는 블랙팬서를 상징하는 그런 그 모양들이 일부러 그려져 있었다라는 것. 아울러 일부 범행 현장에서는 마약도 발견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 연쇄살인 가능성을 놓고 추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테드 번디 사건에서도 그랬고요. 다른 사건들에서 이 연쇄살인범들이 검거되는 그 계기가 이렇게 사건 현장으로부터 프로파일링을 한다든지 수사를 해서 점점 조여 들어가서 검거하는 형태가 아니고 엉뚱한 상황에서 검거가 되잖아요. 이번 맨슨 패밀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맨슨 패밀리가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한편으로는 미국의 유명한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국립공원 관광지죠. 데스밸리. 상당히 그 해발이 낮은 그런 그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죠. 그곳에 가서 이 맨슨이 자기 추종자들을 시켜서 지옥으로 통하는 그 구멍을 찾아라라는 지시를 내리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지옥으로 통하는 그 구멍, 연결고리를 찾아서 자기의 그런 그 사이비 종교적 환상 망상을 실현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국립공원 불법 훼손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중장비를 훔치기도 하고요. 그 건으로 이 맨슨의 집단 거주지가 수색을 받게 되고 수십 명의 맨슨 추종자들이 다 검거가 됩니다. 이 찰스 맨슨도 그 당시에 그 국립공원 순찰대가 들이닥치니까 그 자기들의 은거지에 있었던 지하실 옷장 안에 아주 비겁하게 숨어 있다가 검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집단 거주지 현장에서는요, 그동안 연쇄 도난당한 폭스바겐의 비틀 자동차들이 여러 대가 발견이 돼요. 특히 맨슨 패밀리는 이 폭스바겐 비틀 자동차에 집착을 해서 계속 절도 절취를 해왔는데, 그 이면에는 그 영국의 락그룹 비틀즈에 대한 어떤 광신적인 그 추종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전혀 다른 별건이죠. 별건으로 검거돼서 수색당하고 체포당해 있었던 맨슨 패밀리, 이들이 연쇄살인, 특히 샤론 테이트 살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제보가 경찰에 접수가 됩니다. 이 제보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에 찰스 맨슨 그리고 맨슨 패밀리와 함께 마약 밀매를 협조해서 하던 공범들이죠. 바이크 갱단이에요. 이 갱단의 멤버가 경찰에 제보를 하게 돼서 그 이후에 이 살인 사건의 그 증거를 찾기 위한 수사가 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아울러 당시 함께 그 체포되어서 유치장에 갇혀 있던 맨슨 패밀리의 여성 멤버 일원이죠. 수잔 애킨스라는 멤버가 자기와 함께 구금되어 있던 다른 맨슨 패밀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유치인에게 막 자랑을 합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살인을 저지르고 그 유명한 샤론 테이트 살인 사건이 자기들이 한 것이고, 이러한 그 자랑 내용이 역시 함께 구금되어 있던 다른 범죄자 유치인에 의해서 경찰에 제보가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경찰이 이 맨슨 패밀리가 이 샤론 테이트를 포함한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용의점을 좀 더 확실히 굳히게 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맨슨 패밀리의 집단 거주지에서 범행에 사용됐던 흉기들을 발견해요. 그 피살자들의 몸에 있었던 상처와 일치하는 칼이 발견되고요. 아울러 일부 현장에서 사용된 총기의 발리스틱스라고 하죠. 이 총기가 발사된 현장에서 발견된 탄두가 깎여 나간 그 정도, 이것이 특정 총기와 완전히 이제 일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을 검사를 실시해서 역시 동일한 흉기임이 확인이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다시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현장에서 발견된 피의자들의 지문과 이 맨슨 패밀리 3명의 용의자의 지문이 일치한다는 것이 또 확인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한 이제 증거가 확보가 되죠. 여기에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그 현장에 이들이 돼지라는 글자만 쓴 것이 아니고요. 일부 현장에는 헬터 스켈터라는 글을 남기게 됩니다. 비틀즈의 팬이시라면 바로 여기서 뭔가 딱 떠오르시겠는데요. 이 헬터 스켈터는 비틀즈가 발표한 노래 중에 하나의 제목이죠. 이 헬터 스켈터라는 말의 의미는 세상에 엄청난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막 뒤집어질 정도의 혼란이 야기가 되는 그런 상황을 헬터 스켈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헬터 스켈터, 물론 직접 증거는 아니겠지만 방증으로서 이 앨범 헬터 스켈터가 포함되어 있는 레코드판이 이 맨슨 패밀리 집단 거주지에서 발견이 되고, 찰스 맨슨이 반복해서 이 헬터 스켈터를 들었던 흔적도 확인이 됩니다.
찰스 맨슨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을 했습니다. 한 명을 빼고 말이죠. 그 얘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다양한 증거들이 확보가 됐고, 그리고 제보자라든지 또 참고인들, 목격자들의 진술까지 뭐 유죄 인정에 필요할 정도, 충분할 정도의 그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경찰 또 검찰은 기소를 하게 됐고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결국 1970년 6월 사건 발생 후 뭐 1년 가까이 지났을 때 이루어진 이 재판에서 이 찰스 맨슨은 변호인 선임권을 포기합니다. 지난번 역시 그 두 번째 세계 연쇄살인의 대상이었죠. 테드 번디가 변호인 선임권을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변론을 했던 이야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찰스 맨슨은 테드 번디의 재판보다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아마도 테드 번디가 찰스 맨슨의 이런 자기 스스로의 변호인 선임권 포기를 따라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도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찰스 맨슨의 변호인 선임권 포기는 판사에 의해서 기각당합니다. 그 기각의 사유는 이 찰스 맨슨이 하도 허황된 소리를 주장을 하고 대단히 선동의 그 우려가 크고 세상에 혼란을 야기할 그런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 찰스 맨슨이 변호인 선임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자기 변론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형사 사건에서의 변론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이 변론을 이용한 재판을 이용한 자신의 허위 사실 혹은 과격한 주장, 언론 플레이의 우려가 크다라는 것이 기각 사유였습니다. 그러자 찰스 맨슨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출하게 됩니다. 워낙 세상에 관심이 집중된 재판이다 보니까 공정성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판사는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새로 그 교체된 판사 역시 맨슨의 자기 변론 요청은 기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인에 의한 그런 변호가 이루어지게 되고 맨슨은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죠. 그러자 이제 재판이 열리니까요. 공판정에 맨슨은 자기 이마에 이 X자 상처를 낸 채로 출정을 하게 됩니다. 날카로운 것으로 이렇게 X자의 상처를 낸 것이죠. 그 당시에 서로 분리 수감되어 있었던 다른 추종자들, 맨슨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수는 없는 상태였는데요. 맨슨이 이렇게 이마에 X자 상처를 내고 출정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다른 여성 추종자 공범들도 자기 이마에 X 상처를 내고 출정하게 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재판정의 모습이겠죠. 이 찰스 맨슨은 나중에 재판이 다 끝나고 나서 확정 판결 나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이 X자를요, 그 나치 문양, 스와스티카 아시죠? 이 나치 문양으로 바꾸게 되고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머리 자기 이마에 이 나치 스와스티카를 새긴 찰스 맨슨의 노년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 찰스 맨슨의 이 공범 중에 한 명은 진술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카사비안이라는 여성 추종자는 실제로 살인 현장까지는 그 찰스 맨슨의 지시에 따라서 가긴 갔는데요. 살인 행위에 가담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가족의 설득에 의해서 경찰 그리고 검찰에 협상 요청을 하게 돼요.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모든 것을 다 진술, 증언을 할 테니까 면책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플리 바긴, 유죄 인정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이뮤니티, 이 면책, 자신의 잘못을 다 이야기하고 대신에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러한 그 면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사비안의 진술에 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찰스 맨슨의 주도하에 지시하에 그리고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연쇄살인 사건의 진상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검찰은 이 모든 그 수사 결과를 종합을 해서 왜 찰스 맨슨과 그의 추종자들이 이런 범행을 저질렀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범행 동기 자체가 헬터 스켈터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비틀즈의 노래 한 곡이 그들 비틀즈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엉뚱한 추종자들에 의해서 연쇄살인의 동기가 되었다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 헬터 스켈터가 동기가 되었나? 찰스 맨슨은요, 이 비틀즈를 너무 숭상하고 추종하면서 비틀즈가 그 모든 노래에 어떤 신호 또는 그 숨겨진 암호를 가사 속에 숨겨놨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헬터 스켈터는 그 중에 가장 그 직접적인 지시에 해당된다. 즉, 앞서 이제 헬터 스켈터의 의미가 세상에 엄청난 혼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혼란을 야기해라, 일으켜라 라고 비틀즈가 이 노래를 통해서 지시했다라고 찰스 맨슨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흑백의 인종 갈등이 첨예하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살해될 정도의 그런 상황에 미국의 그 상황들을 보고 이 찰스 맨슨은 비틀즈의 지시를 따라서 자기가 백인들을 살해하고 연쇄살인하고 그 현장에 흑인 민권운동의 그 블랙팬서의 상징을 그려놓고 피기 뭐 이런 흑인들이 백인들을 뭐 지칭하는 이러한 은어들을 써놓게 되면 아마도 흑백 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인종 전쟁이 벌어질 거다. 그러면 그런 인종 전쟁이 벌어지면 주로 육체적으로 좀 더 강하고 세고 좀 더 폭력적으로 알려져 있는 흑인들이 백인들을 다 죽여 버릴 거다. 그런데 모든 백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흑인들은 육체적으로는 힘이 세지만 리더십이 없고 누군가의 지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찰스 맨슨 등 일부 일당들은 죽이지 않고 남겨놓고 자기들을 지도해달라, 자기들의 리더가 돼달라 이렇게 요구할 것이다. 이것이 찰스 맨슨의 말도 안 되는, 하지만 이 100여 명의 젊은 여성들이 그를 재림 예수로 추앙하면서 따르고 맹신했던 그 논리예요. 그 논리에 따라서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헬터 스켈터를 일으켜서 인종 전쟁을 야기시키고 그래서 그 흑인들이 백인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면 남아있는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수의 백인인 이 맨슨 패밀리, 찰스 맨슨을 위시로 한 이들이 세상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거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검찰이 주장했던 이 맨슨 패밀리의 연쇄살인의 동기이고 이유였고요. 재판정에서 법정에서 결국 그러한 검찰의 주장이 인정되고 찰스 맨슨과 4명의 공범들 총 5명이 이 연쇄살인 사건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모두 7건의 살인, 1건의 살인미수, 그리고 다른 절도, 강도, 마약 밀매 등 모두 27건의 범행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요. 5명 모두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찰스 맨슨은 그 재판의 말미에는요, 머리를 모두 밀어요. 완전 스킨헤드 같은 민머리가 된 상태에서 수염을 삼지창 모양으로 가다듬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장하죠. 나는 악마다. 악마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악마의 상징인 삼지창 수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한쪽으로는 재림 예수요, 다른 쪽으로는 악마라고 주장했던 찰스 맨슨, 법정에서 자신의 공범이자 자신을 추종하던 여성들, 그리고 찰스 왓슨이라는 남성 한 명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5명 모두. 세계 연쇄살인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모든 연쇄살인범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이 악마가 된 이유는 동일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3가지 플러스 알파의 요인들이 있다. 데들리 칵테일 혹은 폭탄의 그 세 요소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하나가 인격적 장애, 2번째가 사회적 스트레스, 3번째가 촉발 요인,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개인의 선택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찰스 맨슨 역시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인격 장애의 그 증거는 뭐 차고 넘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찰스 맨슨에게는 범죄적 기술이라는 추가 요소가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 사이비 종교적인 망상이 결부가 되고요.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선택으로 이러한
폭탄 같은 연쇄살인 범행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조금 나눠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반사회성 인격 장애가 가장 중심에 있다. 찰스 맨슨에게는. 그리고 이런 인격 장애가 형성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찰스 맨슨은 16살밖에 안 된 청소년 엄마에게서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났을 때 아빠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병원에 기록된 이름에는 No Name이라고, 무명씨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기록될 정도였어요. 그 엄마는 그 자식에 대한 애착도 전혀 없었죠. 그 친부는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데 사기꾼이었습니다. 이 16살 소녀도 속이고 결국 임신하게 만들고는 도망가 버렸고요. 나중에 이 생부를 대상으로 양육비 지급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합의를 하면서 종결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 엄마도 그 아빠 못지않게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자마자 이 아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맡겨버려요. 마치 과거에 우리 심청이 이야기처럼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우유 먹이고 젖 먹이고 뭐 이렇게 키웠는데, 그러면서 뭐 했느냐? 그냥 술 마시고 돌아다녔습니다. 뭐 일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찰스가 5살이 되었을 때 이 모친이 폭행 그리고 강도죄로 체포가 되고 징역 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더 이상 돌봐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사회복지국이, 이 아동복지국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찰스가 이 친척 집으로 가서 크게 돼요. 그런 찰스 맨슨 9살이 되었을 때 자기가 다니던 학교에 불을 지릅니다. 방화를 저지른 거죠. 그리고 장기 무단결석, 또 절도 범행까지 저지르면서 이 소년범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범죄자들을 위한 대안학교로 보내지게 되는데, 이 13살이 되었을 때 그곳을 탈출해요. 도주를 해서 노숙 구걸 생활을 하다가 절도를 저지르는데, 가게에 들어가서 먹을 걸 훔치다가 발각되니까 그 직원을 폭행하면서 결국 그것이 강도가 되죠. 이래서 다시 소년 법원에 가서 소년 재판을 받게 되는데 판사가 또 다른 대안학교로 보내는 보호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 대안학교에서 이 찰스 맨슨은 늘 우리가 목격하듯이 자기와 이 뜻이 맞는 동료를 만나게 되죠. 절친인 그 범죄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둘이 짝을 이뤄서 당시 그 대안학교의 직원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총을 훔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직원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훔쳐서 둘이 함께 그 차를 타고 총을 가지고 도주하게 됩니다. 도주해에 나가서 그 친구의 범죄자 삼촌에게 가서 그곳에서 기생해서 살게 되는데, 이 범죄자 삼촌은 상당히 좀 뭐랄까요, 나쁜, 교묘한,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자기 꼬붕, 부하로 쓰면서 절도시키고 사기시키고 여러 범죄를 시키게 되죠. 그러면서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어떻게 조직을 관리하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교사하고 시키고 통제하는지. 그런 행동을 하다가 결국 또 검거가 됩니다. 찰스 맨슨이. 이번에는 소년원으로 보내지게 돼요. 소년원에 가게 된 찰스 맨슨, 또래에 비해서 체구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좀 곱상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던 좀 덩치 큰 다른 동료, 남자 수감생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폭력, 폭행 피해도 많이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찰스 맨슨은 생존을 위해서 자기 방어 기술을 하나 습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미친 척 연기하는 겁니다. 또다시 성폭행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갑자기 막 눈을 희번덕 뒤집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비명을 지른다든지 뛰어다닌다든지 이런 미친 연기를 하게 되고 그것이 통하게 되죠. 뭔가 저 미친놈 괜히 건드렸다가 뭔가 이 불길한 이런 그 저주를 받을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그런 그 분위기가 생기면서 성폭행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요. 그와 아울러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방법들을 계속 습득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이 소년원에서도 또 탈주를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차를 세우고 그 차를 뺏는 차량 강도를 하게 되고요. 절도, 강도 계속해서 범행을 벌여나가다가 또 다시 검거가 되죠. 그리고 다시 다른 소년원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이가 거의 청소년과 성인 사이에 들어서게 된 찰스 맨슨에 대해서 이 소년원에서는 입소하자마자 인성적성 검사를 실시해요. 어떤 처우가 필요한가라는 분류심사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찰스 맨슨은 문맹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요. 글을 배운 적이 없는 거죠. 글자를 몰라요. 그런데 IQ가 109, 당시 미국 또래 청소년 평균보다 조금 높은 IQ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지능범의 우려가 크다라는 그런 평가가 내려지고, 아울러 공격성과 반사회성이 우려할 만큼 높다, 아주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평가가 내려지면서 소년원에 둘 수 없다라는 그런 평가가 내려져서 다시 소년법원으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재심이 이루어지면서 소년원이 아니라 소년교도소로 이송되게 됩니다. 소년교도소에서 수감된 상태에서 다양한 것을 배우게 되죠. 그 교도소의 선배 재소자들로부터. 그리고 이제 21살이 되어서 출소하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 밖에 나오는 거죠. 이미 괴물이 되어버린 찰스 맨슨, 그가 이후에 걷는 행로가 이제 괴물이 되는 아주 빠른 그런 지름길이 되게 되는데요. 하나의 변수가 생깁니다. 앞서 제가 찰스 맨슨이 상당히 곱상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체구가 작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거짓말이 아주 능하게 되죠. 사기 범죄의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성을 만났을 때 그 이성들을 현혹시키는 데 대단히 능했습니다. 어떤 여성을 만나서 결혼에 이르게 돼요.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을 하는 와중에 또 절도를 저지르다가 검거가 돼요. 징역 3년형을 선고받는데 그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도저히 저런 범죄자와는 같이 못 살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일방적인 법원에서 이혼 결정 통고를 받은 찰스 맨슨, 뭔가 좀 연상되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 대한민국의 연쇄 살인범 유영철 역시 유사한 행로로 결혼하고 아기 낳고 살고 있다가 미성년자 성폭행, 절도 혐의로 교도소에 들어가 있을 때 부인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일방적인 법정 이혼 결정이 내려지고 통보를 받게 되는, 그리고 나서 유영철도 연쇄살인범이 되죠. 아울러 그 정두영 부산 경남 일대에서 연쇄 강도살인 저질렀던 정두영의 경우와 또 찰스 맨슨이 유사한 것은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것. 찰스 맨슨이 그 처음 탈주했을 때 대한학교에서 자기 어머니를 아주 그 어렵게 찾아서 가게 돼요. 엄마 나왔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다시 찰스 맨슨을 경찰에 신고하고 대한학교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2번 버림받은 정두영도 고아원에 2번 보내지게 되죠. 모친행에서. 또 하나, 정남규, 우리나라 연쇄살인범 정남규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닐 때 이웃집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이것이 자신이 악마가 된 하나의 계기였다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찰스 맨슨 역시 대한학교 소년원에서 동료 수감자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 어떻게 보자면 왜 찰스 맨슨이 악마가 되었냐, 그 첫 번째의 그 동기 이유, 열쇠는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의 연쇄살인범들인 유영철, 정두영, 정남규가 겪었던 이 세 종류의 유아 아동기 또 청소년기 트라우마가 찰스 맨슨에게는 모두 한꺼번에 집중되어서 투영되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찰스 맨슨이 악마가 된 2번째 이유, 앞서 찰스 맨슨의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형성되게 된 과정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친 또는 그 정도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 모두 악마가 되는 것은 아니죠. 2번째, 찰스 맨슨은 다른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세뇌, 선동, 교사 조종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만들었잖아요. 특히 젊은 여성들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찰스 맨슨의 독특한 범죄적 기술이 있습니다.
그가 겪어온 삶의 행로를 통해서 형성되게 된 기술이죠.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곱상한 외모, 작은 체구, 아주 불쌍해 보이는 그런 표정들이 특히 젊은 여성들의 모성애를 자극하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그 스스로가 대안학교 또 소년원에서 성폭행도 당하고 폭력도 당하고 또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유기, 방임 피해도 겪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슬픔과 고통, 외로움, 이런 인간의 어두운 면에 대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주 깊이. 그리고 인간의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욕구가 무엇인지, 충동이 무엇인지를 간파하는 동물적 감각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꼭 자기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은 일반 보통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내면에는 감추고 있는, 숨기고 있는 어두운 욕구와 충동이 있다는 것을 아주 동물적 감각으로 간파해내는 그러한 어떤 능력이랄까요? 이것이 형성이 된 거죠. 세 번째,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그는 교도소 생활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특히 미친 연기를 하는 등의 이 과격한 행동, 연극적인 행동 등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는 기가 막힌 기술들을 스스로가 터득을 하죠. 네 번째, 교도소 생활에서 배운 기타 실력, 작곡, 작사, 그리고 아주 얕은 성경이라든지 또는 뭐 철학책, 뭐 이러한 절대로 깊이 있는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표면적인 용어, 단어, 아주 표면적인 얕은 논리 이런 것들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이 백구, IQ 109의 어떤 특성이 발휘가 된 거죠. 마지막으로 이 찰스 맨슨은 섹스, 성이라는 것을 무기로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그래서 10대 소녀들을 특히 유인을 해서 이 10대 소녀들을 선동하고 가스라이팅을 해서 그들이 자신을 위해 혹은 자신이 주장하는 어떤 미션, 사명을 위해서 이 10대 소녀들이 자신의 성을 무기로 다른 남성들을 유혹하고 함정에 빠뜨리도록 만드는 그러한 그 범죄적 기술을 습득했죠. 이 5가지의 범죄적 기술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다른 범죄자들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엄청난 그런 재앙적인 범죄 피해를 야기한 연쇄살인 악마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 찰스 맨슨, 특히 맨슨 패밀리가 형성되어서 연쇄살인 집단이 되게 된 이 악마적 동기 세 번째는 사이비 종교적인 망상과 마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찰스 맨슨이 제시한 종말론, 그 세상이 멸망될 것이다. 뭘로? 인종 전쟁으로. 흑인과 백인 우월주의자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수의 백인들이 사망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이 흑인들은 자신들을 이끌어줄 백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찰스 맨슨을 마스터로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제 종말론의 이 추종자들이 흠뻑 빠지게 되고 다 믿게 돼요. 그 과정에서 맨슨은 자신을 재림 예수로 내세웁니다. 이 외모도 머리 스타일이며 외모도 그 사진, 그림 등에 나오는 예수랑 아주 유사하게 자신을 이제 치장해서 내세우게 되고요.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악마라는 것도 제시해요. 자신은 예수와 악마가 한 몸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아주 잔혹한 그런 체벌, 형벌, 사적인 형벌이죠. 또는 범죄 이런 것들을 저지르면서 이건 자기만 악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지시하면 너희들 따라야 된다. 다른 한쪽으로는 재림 예수인 거죠. 그 결과는 무엇이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건 바로 이 재림 예수로서 미래를 너희들에게 제시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비틀즈를 숭상 추종을 하면서 헬터 스켈터의 노랫말 그리고 그 개념에 푹 빠지게 되죠. 나중에 2012년에 교도소에서 그 찰스 맨슨에 대한 정신감정을 다시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정신감정에서 정신과 전문의는 찰스 맨슨이 조현병 증상이 있고 편집증과 망상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진단하게 돼요. 물론 이것은 나중에 아주 악화된 상태였겠지만 초기에 이 찰스 맨슨이
이 반사회성 인격장애, 본인의 본질적인 그 인격장애적 특성과 여기에 범죄적 기술, 5가지의 범죄적 기술이 구비된 상태에서 이런 사이비 종교적 망상으로 여러 명을 연쇄살인 집단으로 몰아 넣은 것, 거기에 덧붙여서 플러스 알파는 역시 찰스 맨슨의 자기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선택이죠. 어쩔 수 없이 1, 2, 3 요건이 만들어져서 찰스 맨슨이 악마가 되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배경적, 환경적 요인을 이용을 해서 찰스 맨슨은 자신이 악마가 되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의사로, 의지로, 계획으로 이런 행동을 이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려스럽고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찰스 맨슨의 범행이 다 밝혀지고 그의 어이없는 그런 이력과 경력과 수법들이 다 공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찰스 맨슨을 신격화하고 추종하는 그런 현상이 이 재판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범죄 심리학적으로 하이브리스토필리아라고 하는 그런 그 현상이 있어요. 일종의 정신과적 좀 질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하이브리스토필리아가 뭐냐 하면 악마적인 혹은 범죄로 악명이 높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한테 빠지는 현상을 말해요. 1930년대 미국의 그 커플 연쇄 강도 살인범 보니 앤 클라이드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죠. 하나의 신드롬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테드 번디에게 빠져서 옥중 결혼까지 하고 아이를 낳았던 여성 이야기도 말씀드렸죠. 가끔 여러분이 아마 외신을 통해서 그 해외 토픽으로 접하시는 소식 중에도 보면 교도관이 그 재소자 아주 악명 높은 성폭행범이나 살인범에게 빠져서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에게 빠지고 이런 일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 현상을 하이브리스토필리아라고 해요. 찰스 맨슨에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찰스 맨슨을 너무나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추종하고 그를 만나고 싶다는 이런 여성들이 많게 되고 그가 범행을 저지를 때 그를 추종하던 100명에 이르는 젊은 여성들도 그렇지만 그 이후도 그랬고요. 그와 그 다른 측면에서 이 안티히어로라는 반영웅 현상도 있죠. 그 세상을 구하고 좋은 일을 하는 이런 뭐 영웅들 우리가 소방관 또는 뭐 경찰관 뭐 이런 사람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나도 그렇게 될 거야라는 현상이 주류 우리 사회의 규범적인 모범적인 이러한 현상이라고 한다면 동일시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 자기는 결코 그렇게 바람직하고 인정받는 영웅이 될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아주 염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비참한데 그 이유와 탓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세상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파괴하고 공격하고 뒤집고 룰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을 이제 안티히어로 현상, 배트맨의 조커를 따르는 사람들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이런 현상이 미국의 비주류 문학의 일각에서 찰스 맨슨을 미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970년대 미국의 비주류 언론이었던 LA 프리 프레스라는 그런 그 매체에서 찰스 맨슨을 미화하고 영웅시하는 그런 그 기사들을 내보냈었고요. 또 Tuesday's Child라는 곳에서는 맨슨을 Man of the Year,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측면은 앞서 제가 이 그 찰스 맨슨이 스와스티카 나치 문양을 이마에 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찰스 맨슨이 극우의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오더라고 하는 아주 그 악명 높은 이런 극우 집단이 찰스 맨슨을 추종하면서 형성이 되고 유사한 그런 극우 집단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찰스 맨슨을 거의 히틀러 다음 가는 극우의 우상으로 추종을 하고요.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네오 맨슨 컬트,
네오나치즘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나치즘, 신나치즘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처럼 맨슨을 그 나치나 히틀러처럼 추종하는 극우 집단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났습니다. 한 집계 통계에 따르면 70개가 넘는 언더그라운드 락 그룹에서 이 맨슨을 추종하는 노래 혹은 맨슨이 만든 노래를 계속 불렀던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요. 심지어 일부 잘 알려져 있는 헤비메탈 그룹 혹은 락 그룹에서도 이 찰스 맨슨이 만든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 맨슨을 미화하는 노래를 부른다든지 해서 이 학부모들로부터 아주 강한 그런 항의, 비난, 또 불매 운동을 당하기도 했죠. 마릴린 맨슨은 가장 대표적인 그 그룹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당연히도 없죠. 하지만 맨슨 패밀리의 부분들을 떼어내서 보면 유사한 사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우선 연쇄살인 집단이라는 것만 떼어놓고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지존파 연쇄살인 집단이 있잖아요. 지존파도 그들이 저질렀던 연쇄살인만이 아니고요. 검거되기 전에 세웠던 계획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총기를 포함한 무기들을 구입하고 폭탄류를 구입을 해서 실제로 일부는 구입해서 갖추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서울 압구정동의 모 백화점에 VIP 명단, 고객 명단을 확보했어요. 30만 원을 주고 직원으로부터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명단 속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인적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들이 마치 그 맨슨 패밀리가 헬터스켈터 인종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연쇄살인을 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 지존파는 빈부간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을 최대한 많이 살해하겠다, 그런 전쟁을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계획하에 무기류를 다 구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남 부자들을 집단 살해하려고 했었는데 그 전에 경찰에 검거가 됐던 거죠. 이 연쇄살인 집단 우리나라에도 지존파가 있었고요. 또 다른 측면 맨슨 패밀리의 또 다른 특성은 사이비 종교 범죄 집단인 거죠. 우리나라에도 백백교, 아가동산, 오대양 여러 살인을 저질렀던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 맨슨 패밀리는 외부에 있는 다른 무고한 불특정인들을 연쇄살해했다면 우리나라의 사이비 살인 종교 집단들은 자기들의 신도들을 집단 살해했죠. 비밀이 새어나갈까봐 혹은 자신들의 이제 종말론의 끝이 와서 그 엉터리라는 것이 밝혀질까봐. 오대양 같은 경우는 그 자신들의 추종자를 모집을 할 때 그들의 명의로 사채를 막 빌려 썼잖아요. 수백억 원의 사채를 빌려 썼고 결국 그것을 갚지 못하게 되었을 때 집단 살해하는 이러한 짓을 저질렀죠. 그 점만 본다면 뭐 우리나라에도 맨슨 패밀리 이상의 그런 살인 사이비 종교 집단이 있었다. 이건 사실이죠. 그리고 가스라이팅 혹은 세뇌에 의한 살인이라는 점만 떼어놓고 보자면 역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기계교 살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두 딸을 세뇌당해서 살해했던 엄마의 사건이 있었죠. 같은 그 딸의 학부모 회의에서 만난 딸의 친구의 엄마로부터 그런 가스라이팅과 세뇌를 당해서 자기 딸들을 살해했던 끔찍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모자 허위 성폭행 주장 사건도 아주 악명이 높죠. 무당에게 그 세뇌당해서 자신의 남편 혹은 아버지 그리고 그 가족 전체를 집단 성폭행범으로 허위 주장을 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역시 가스라이팅과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줬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인터넷 자살 모임에서 자살 동기를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자기는 전혀 자살 행동을 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은 죽게 만들고 자살할 수 있는 도구 방법들을 제시했던 그러한 가스라이팅 세뇌 범죄자도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있을 수 있겠죠. 또 다른 측면, 맨슨 패밀리의 조직 성범죄, 여성들을 유인하고 그들을 성매매에 내몰고 또는 성착취를
한 이런 조직적인 찰스 맨슨의 범행, 우리나라에서도 조주빈 박사방 사건, 디지털을 이용한 측면이 있지만 그 유사 사례들이 꽤 많죠. 각각 문형욱이라든지 이들 집단들, 가출 팸의 문제는 워낙 다양하고 너무 많아서 정말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친구, 후배 뭐 가리지 않죠. 가출한 청소년을 감금 혹은 유인, 폭행 등을 사용을 해서 성매매에 내몰고 그 결과를 갈취하든지 또는 뭐 꽃뱀 조직 뭐 이런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정치 이념 선동, 찰스 맨슨이 헬터 스켈터를 통해서 그런 인종적인 극우 선동을 해나갔던 것,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그러한 그 이념적 선동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 코로나19 방역 또 집단으로 어기면서 단체 행동하는 그런 선동 이념 집단들도 우리는 목격하고 있고요. 상당히 이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자면 찰스 맨슨 범죄의 특성들은 우리나라에도 다 있다라는 점, 이건 분명히 우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막기 위한 노력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잠재적인 찰스 맨슨, 미래의 찰스 맨슨을 대한민국에서는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잠재적인 맨슨 패밀리, 이런 선동 또는 가스라이팅 세뇌에 넘어가서 엉뚱한 범죄를 저지를 만한 위기 청소년, 이들을 막아야 되겠죠. 세 번째는 혹시라도 어디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불씨 같은 신종 범죄 조직을 파악하고 찾아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수사 조직, 이 세 가지 측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잠재적 찰스 맨슨 방지. 쭉 제가 말씀드렸지만 찰스 맨슨 같은 괴물 악마가 만들어지는 데는 평생에 걸친 문제들이 다 작동을 합니다. 16살 그 청소년 엄마가 처해 있는 그 위기 상황, 위기 산모에 대한 지원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나요? 위기 산모들 아버지가 없거나 혹은 모르거나 또는 자신의 이 임신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거나 원치 않는 임신에 처해 있는, 그로부터 나온 아기들 제대로 된 보호나 지원 못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태어나게 된 영유아, 부모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나요? 그들이 또 커서 학교에 가게 됐을 때 찰스 맨슨이 9살 때 방화하고 13살에 결국 그 대안학교로 보내지는 그러한 상황과 유사한 영유아 시기에 있어서의 이상행동들, 그리고 학교 폭력, 품행장애, 범죄 학생, 이들에 대한 대책이 충분한가요? 이게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가 이 찰스 맨슨류의 연쇄살인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청소년 범죄자들,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제대로 된 개별적인 전문적인 체계적인 심리검사 실시하고 각각의 이유와 원인과 문제에 걸맞는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그들이 그런 끔찍한 괴물 악마가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지금 던져야 하는 거죠. 아울러 찰스 맨슨처럼 공격성과 반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소년범들, 이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 치료, 보호의 전문성, 또 프로그램, 인력 갖추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과연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단계, 그가 유영철처럼, 정남규처럼, 강호순처럼, 찰스 맨슨처럼 마지막 단계에서 끔찍한 연쇄살인범이 되기 전에 이 전과자 상태일 때 사회에 대한 반감에 가득 차고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사회를 적으로 돌리는 그들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한쪽으로는 보호관찰해서 사회도 그들에게 해악을 끼치지 못하고 그들도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사회보호 기능이 작동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만 찰스 맨슨을 막을 방법을 실시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데에 대한 자신 있는 답을 할 수 있겠죠. 방법은 있지만 방법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맨슨 패밀리 방지. 우리나라도 심각하죠. 가출 청소년들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끔찍한 가해행위, 살인행위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죠. 그 이전에 그들이 그 사회로 나오기 전 상태인 위기 가정, 위기 청소년 보호 대책 분명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화가 돼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러한 그 풀뿌리 기초적인 또 사회 전체적인 방지책이 완전할 수는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적어도 개별적인 범죄 행위가 아닌 집단적인 이 범죄 행위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이들의 위험성을 발견하고 집단 범죄의 그 특성을 포착을 해서 더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막아낼 필요가 있죠. 이것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신종 조직범죄 혹은 사이비 종교 범죄에 대한 대응팀을 신설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일반적인 범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만약에라도 우리나라에서 찰스 맨슨 패밀리 같은 집단 범죄 조직이 생겨서 암약을 하게 된다? 너무 늦은 대응이 이루어질 우려가 큰 거죠. 그들의 처음 초기 단계, 결성 단계에서부터 위험성을 포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마음 놓고 자신 있게 이렇게 사회를 향해서 위험한 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그들을 와해시키거나 그들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신종 조직범죄 대응팀, 사이비 종교 전문 대응팀이 국가수사본부 내에 있어야만 이들의 범죄를 최종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면 흠칫뿡